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열린 대선 후보 2차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1차 토론보다 이 설전과 공방이 거세지면서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후폭풍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을 열흘 앞둔 오늘 대선 레이스 쟁점들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임승우 개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토론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 1차 토론이 탐색전이었다면 어제는 본격적인 전장이 펼쳐진 느낌이었습니다. 초반부터 이 가시돋친 설전,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이 거셌는데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기호순대로 여쭤볼게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토론? 네, 2차 토론에서는 1차 토론하고 좀 다르게 정책 경쟁에 대해서 좀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실망을 좀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 TV 토론을 지켜보셨던 국민들께서 좀 눈살을 좀 찌푸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정책을 검증하기보다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 또는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통해서 이 흑색 선정의 장으로 이 토론회가 활용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쉽고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대변인. 사실 김문수 후보가 정책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죠.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면서 고시 등을 통해서 52시간제 유연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실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입법부 수장으로서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일축을 했거든요. 사실 오히려 좀 정책에 대한 그런 담론을 거부하고 좀 네거티브로 일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 대한 그 의혹 공세에 대해서 거짓을 거짓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개표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제 팩트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서 친형 강제 입원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또 공지를 냈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강제 입원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부정한 것 자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민주당 입장에서 좀 잘못 대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임 대변인.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누구에게 있냐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 1차 토론에서 AI 100조 관련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길래 그래도 이번에는 재정 질문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청사진이 나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과 이제 간병비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를 질문했을 때 이제 최소한의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메꿀 것이냐라고 하니 준비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의료 쇼핑 같은 것을 얘기하니까 사실 의료 쇼핑의 경우에는 2, 3조 원 정도의 절약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이미 많이 개선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적자를 어디서 메꿀 것이냐라고 하니까 또 1차 토론회 때 보였던 그 태도, 극단적이라고 말했던 그 태도처럼 이번에도 계속해서 훈계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침대 축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심지어는 시간이 다 지나진 않았는데도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라고 하니까 사회자께서 좀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정책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이재명 후보에게 참 그런 점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 박민영 대변인이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고요. 오늘은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께서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분이 한 것이지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자, 이재명 후보 말씀은 투개표를 조작했다는 차원의 부정선거 지적은 아니다. 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중심을 한 음모론과 같은 입장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2017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러면 국정원의 여론 조작을 언급한 것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씀과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배치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 대선에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주신 거고, 그 과정들 속에서 2013년도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로부터 기소당하고 또 4년의 징역형을 받았던 것들, 또 2013년도에 여야가 합의로 해서 이와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개입이 얼만큼 있었는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투개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해소시킬 부분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한 8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런 입장을 지금도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되는 장이 아니었을까? 네. 과거에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이겠으나,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이후에 2012년도 대선과 관련된 이후에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최근 5년 동안 그 한 150건 정도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법원에서 모두 다 패소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소위 뭐 그 정광훈 목사류의 국어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며칠 전 이 그 영화를 보면서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라라는 식으로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마치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어떤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가, 특히 김문수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어제 요청했던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이재명 후보에게 전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2017년 선관위에서 낸 이 보도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를 했다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선관위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를 했다는 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남아 있거든요. 임승호 대변인님께 여쭐게요. 이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재명 후보가 저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공식적인 해명을 한 자리가 없었잖아요. 심지어 어제 이준석 후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게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겠다,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 조작 투표 부정선거 주로 이야기했을 것 같다, 부정선거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SNS 글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실수했던 것을 인지했으면 그 당시에 부정선거 주장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 의혹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라고 하면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호텔 경제학이나 커피 120억 원가처럼 국민들과 싸우려 듭니다. 명백하게 이런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남아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를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또 이 문제를 확전시킬 것이 아니라 명백히 증거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명확히 사과를 하시고 더 이상 확전시키지 않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각 정당에서 발언의 사실관계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 팩트체크 논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깊은 관계라면서 이 전 목사가 감옥에 갈 때 눈물 흘리지 않았냐, 이런 질문에 김문수 후보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황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눈물이 그것도 허위 난다라고 한 사실이죠. 영상이 있던데요. 자,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다. 김문수 후보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영상들과 민주당이 만든 자료를 보면 김 후보가 이 전광훈 목사가 계셨다면 아프지 않았을 거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 저렇게 우신 겁니까?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진 못했는데 지금 이 워딩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목사가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라고 하면서 정광훈 목사가 눈물을 흘린 것을 지적한 것처럼 좀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후보가 그 과거 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최루탄을 맞아서 귀 한쪽이 안 좋다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전달상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자유통일당을 한참 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을 지냈다가 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되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과거 인연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야말로 좀 지나친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단일화를 한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큰 네.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진행형의 문제고 자꾸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정말 내란 선동, 내란 음모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석기 씨였고 그리고 그 이석기 씨가 의원으로 있던 그곳이 통진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야말로 이 현재 진행형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자유통일당하고 과거 인연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자유통일당의 후보가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정광훈 목사의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정광훈 목사에게 큰절도 하시고 그 마이크를 붙잡고 탄핵에 명확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셨던 그 국민의힘의 의원님들과 정광훈 목사의 관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한 적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통일당 또 우리 공화당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어게인 이렇게 운운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서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를 지속적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은 윤석열 시즌 2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어제 또 눈에 띄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맞대결이었죠. 말 끊지 마라, 훈계하지 마라, 서로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직접 보시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가지고 짜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하죠. 결국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 가지고 답은 안 하시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훈계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한다. 이준석 후보 훈계한 듯 한다. 맞받았거든요. 청년층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결국에는 저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간병비의 건보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재정 적자가 생긴다. 건강보험 적자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꺼내신 게 의료 쇼핑 해결하겠다. 하지만 의료 쇼핑은 이미 다소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한번 말씀해달라라고 하니까 저런 발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황당합니다. 왜곡하고 짜깁기하고 하는 거 시비 거는 거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왜곡 짜깁기 누가 했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남긴 SNS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왜곡하고 짜깁기해서 거짓말하신 게 이재명 후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건 일종의 침대 축구 전략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전체적으로 뭐 호텔 경제학까지 들고 오고 소위 말하는 뭐 시끄러 임마 그런 얘기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일부 공격하려는 카드를 보였는데 오히려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그 계엄 해제 관련해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면은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되받아치고 호텔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한 것 마냥 경제학자들의 이름을 읊어놓다가 이준석 후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시려면 좀 제대로 된 공격 카드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재정 적자 그리고 재정 마련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질문도 답의 일부입니다라고 시간 끌기 할 것이 아니라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이준석 후보께서 그 이재명 후보의 의도와 관계없이 본인이 또 이렇게 뭐 훈계하듯이 훈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이런 겁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어떤 이 토론의 룰을 좀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토론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30초 정도 보장을 한다면 그 답변 시간 중에 본인이 질문한 것과 다른 내용이 설령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시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질문 답변하는 시간 동안은 답변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밖에 해줘야 된다라는 토론의 룰을 좀 지켜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으로 느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다 마지막 남은 3차 토론회에서는 이런 토론의 룰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충분히 질문하고 또 충분히 답변을 받고 그 답변에 대한 제 반박과 제 질문이 이어지는 그런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로 대선 열흘을 앞뒀는데 여론조사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 진행해서 어제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36%, 이준석 10%였고요. 리얼미터가 지난 22일에서 23일 진행해서 오늘 발표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46.6%, 김문수 37.6%, 이준석 10.4%였습니다. 흐름은 비슷한데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박민희 대변인. 예. 그 사실 그 지난 1차 토론의 여파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토론에서도 저희가 여러 태도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 비율이 11%나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틀린 걸 넘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호텔 경제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의구심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기싸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태도 측면에서 지도자가 됐을 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국민들께 피어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지표상으로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지지층은 뭉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이외의 국민의힘 인사들은 뭉치고 있지 않다,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홍준표 전 시장 이 특사단이 하와이까지 찾아갔지만 대선 후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는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겠다면서 이 단일화 과정에 앙금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대위에 합류는 했지만요. 김문수 후보 이름이 빠진 점퍼를 입고 따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두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편으로는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전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반합의 그런 아름다운 결론을 맺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후보 당시 대선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또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개헌연대를 비롯한 정책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다소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2번인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양당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이 후보 지지율이 두 여론조사에서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 두 자릿수에 안착했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 마지막까지 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뭐 사실 한 곳의 여론조사에서 튀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안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도 뭐 12%, 13% 정도로 안착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 선에서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점에서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와야 이제 사표 심리가 해제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정도의 지지율을 가졌을 때는 이제 유권자들이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실제로 나오더라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한다면 실제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처럼 좀 지지세가 올라가고 지지율이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면 본격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기간부터가 사실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전 기간 동안에는 저희의 어떤 기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논란이라든지 네. 그런 것에 상당히 좀 발목 잡히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제 단일화 종지부 선언을 하고 지금부터 또 남은 토론회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이재명 후보를 막을 사람이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더 적합한 후보다라는 판단을 유권자들이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범보수 단일화 여부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TV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단일화, 이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 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뭘 또 거래를 하는 거 이런 거 불법 아닌가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 해소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기의 문제지 어차피 단일화는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인 궁금증을 물어본 것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많은 아니면 많은 언론들이 연일 단일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단일화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제 질문했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뭐 그게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단일화가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던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도 견지하고 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여전히 취하고 계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반대했었어요. 네. 그렇다면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과연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시즌2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한다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달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개인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고요. 사실 단일화의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이 구애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구애를 이준석 후보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됩니다. 그 뜨거운 구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100% 개방형 국민 경선 또는 공동정부 방식으로 통합 후보를 선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제안한 이유 뭡니까?
저희가 좀 너무 뜨거우면 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르신들께 좀 역지사지로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3차 토론까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싶을 것이고 이게 뭔가 표가 분산되면 필패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는 어떤 이 단일화 이슈에 빠져들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너무 강대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언들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 윤재욱 총괄 선대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자강을 하고 최대한 김문수 후보 개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좀 선회한 부분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동정부는 이 87 체제 종식을 위한 이 김문수 후보의 구상에 참여를 해달라.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100% 국민 경선 자체가 좀 전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좋은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상대했을 때 누가 더 양자 경쟁에서 경쟁력이 있느냐를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수치로는 김문수 후보가 좀 오차 보면 밖에서 한참 리드하고 있는 그림이지만 막상 이런 지표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최종 판단은 이준석 후보가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단일화 방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어이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단일화 가능성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이준석 후보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좀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국민의힘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다소 좀 예의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같이 수렁에 빠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는 한 2주, 3주 동안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수 후보들에 대해서 묻는 것은 단일화 논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의 전략이든 이준석 후보의 전략이든 계속해서 이것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도 본격적으로 단일화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전에는 사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크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니까 견제구로 이제 단일화 얘기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올라가지 못하게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 프레임에 가두려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눈치채고 더 이상 이제 투표용지가 이제 내일부터 인쇄가 시작되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빨리 김문수 후보의 전략을 펼치고 저희는 저희의 전략을 펼치면서 같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꺾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 스토킹하듯이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구걸하는 것 자체가 보수 심판론 자체를 굉장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전략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 대변인이 언급해 주셨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오늘 밝히셨는데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모든 것은 지표가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합했을 때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만 단일화의 실익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15% 이상 득표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선거비 보전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이건 우리가 단일화 조건을 내걸기에 앞서서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을 먼저 보여주고 지표상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것이 먼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